제20장 한밤의 침입자. 창문 밖으로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태풍이 몰고 오는 큰 비였다. 슈저는 페치카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손으로 중국검을 높이 치켜든 채 침입자의 희미한 실루엣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 이웃 로베르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처럼 엄청난 기세로 쏟아져 내리는 폭우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 노부부는 귀마저 어둡지 않은가. 이럴 때 로버트가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보 같은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 없는 날엔 매일처럼 와서 밤새 벌벌 떨면서 지켜주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나타나지 않잖아. 수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상대의 정체가 궁금했다. 누굴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는 거람?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 안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았다. 너무나 겁에 질려 혓바닥이 꽁꽁 얼어붙고 만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시퍼런 번갯불이 번쩍였다. 마치 창문 밖에서 조명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시퍼런 불빛이 방 안을 순식간에 밝히면서 침입자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수저는 심장이 목구멍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다. 그때 귀청을 때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그는 스테파노였다. 너무 순식간에 스쳐간 영상이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상대는 스테파노가 틀림없었다.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물에서 빠져나온 귀신의 행색이랄까.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몰골이었다. 스테파노! 당신 스테파노죠?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요? 수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대꾸가 없었다. 그는 다시 또 한 걸음씩 그녀를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가까이 오면 이 칼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중국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칼끝이 자꾸만 흔들렸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자꾸만 옆걸음질 쳤다. 그래도 여전히 스테파노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이윽고 그가 두어 걸음 앞까지 다가섰을 때 수저는 두 눈을 꽉 감고 중국검을 힘껏 휘둘렀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묵직한 중국검의 무게에 못 이겨 수전의 몸이 한 바퀴 핑그르르 회전했다. 스테파노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오디오가 박살이 난 것이다. 오, 맙소사. 내가 아끼는 오디오가 박살이 났어. 수저는 비틀비틀 몸의 중심을 가누면서도 오디오 걱정을 했다. 이때 방 안에 밝은 불빛이 확 비쳐들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누가 온 모양이었다. 로버트야. 이제야 로버트가 나타났어. 불빛을 보자 수저는 힘이 솟았다. 그때 다시 또 스테파노가 덮치는 기미가 느껴졌다. 스테파노가 그녀를 잡아채기 위해 그림자처럼 다가와 날쌔게 덮쳐왔다. 수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려뜨리고 있던 칼을 있는 힘을 다해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다. 칼날이 다리를 스친 모양이었다. 갑자기 스테파노가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때마침 번개가 번쩍였다. 다리를 베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수저는 칼을 집어던지고 재빨리 현관 쪽으로 내달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로버트! 로버트! 그녀는 로버트를 부르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다. 마침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대로 돌진해
그의 품에 안겼다. 수전, 이게 무슨 꼴이요? 뜻밖에도 그는 로버트가 아니라 크리스였다. 오, 크리스. 왜 그래요, 수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어쩐 일이죠? 당신이 걱정돼서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스테파노예요. 그가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스테파노? 지금 스테파노가 안에 있단 말이지? 그래요. 방금 그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에요. 크리스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수전의 집 창문을 보았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의 밝은 불빛이 비추는 창가에 스테파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음산한 눈길로 그들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자식이 스테파노로군. 수전, 잠깐 여기서 기다려요. 크리스는 그녀를 떼어놓고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다. 그의 소매를 잽싸게 수전이 잡아 끌었다. 안 돼요. 들어가지 말아요. 그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어서 여기서 도망쳐요. 어서요. 알았어. 저 녀석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그럼 일단 여기서 벗어납시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크리스는 수전을 차에 태웠다. 그리고 그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다. 여전히 스테파노는 들이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꼼짝도 않고 창가에 선 채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는 차를 후진시킨 뒤 거리로 빠져나왔고 이내 푸른색 승용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막 수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전면에서 푸른색 승용차 한 대가 급히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누굴까? 저렇게 급히 차를 달리는 게? 로버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도로에 차를 주차시켰다. 차에서 내리며 얼핏 보니 수전의 집 뒷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왠지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래서 얼른 차문을 닫고 비를 맞으며 수전의 현관문 앞으로 뛰어갔다. 수전! 문 좀 열어줘요.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쳐댔다. 몇 번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어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도 잠그지 않았잖아. 또 한 번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로버트가 수전의 거실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수전이 아끼는 오디오가 박살나 있었고 바닥엔 커다란 중국 검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한바탕 격투를 벌인 흔적인 듯 칼날과 융단 위에 붉은 핏방울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그 핏방울은 점점이 기다란 선을 이루면서 활짝 열린 창문 앞에 흥건히 떨어져 있었고 거기서 다시 또 꼬리를 끄는 것처럼 이어져 주방 뒤편으로 사라졌다.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겨누면서 핏방울의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주방 쪽으로 가보았다. 그러자 냉장고 뒤편에 누군가의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로버트는 몇 걸음 더 가서 멈춰 섰다. 거기에 다리에 부상을 입은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로버트는 철커덕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그를 향해 외쳤다. 스테파노, 두 손을 머리로 올려라. 힘겹게 고개를 치켜드는 스테파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고통이 어린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면서 그가 말했다. 그 권총을 치우시지. 쓸데없는 소리. 어서 손을 머리로 올리래도. 마음대로 하라고. 난 손을 올릴 수 없어. 보다시피 손을 떼면 핏물이 쏟아져 나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로버트는 머뭇거렸다. 그는 스테파노에겐 전혀 대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의 부상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무기도 소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자 로버트는 무엇보다 수전의 안위가 걱정됐다. 그는 재빨리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싶어 옷장 문까지 열어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스테파노에게로 돌아와 로버트가 물었다. 수전은 어디 있지? 그 권총부터 치우시지. 난 달아날 생각이 없으니까. 달아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
보다시피 아무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수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 수저는 그놈이 데려갔어. 그놈이라니? 당신이 찾는 녀석이 누구지? 비 오는 날만 되면 여자를 죽이는 미친 녀석 말이야. 타로카드 살인마? 그래, 바로 그 녀석이 데려갔다고. 그 녀석이 대체 누군데? 어서 말해봐. 대관절 내가 말하는 그 녀석이 누구냐고. 크리스 올랜도. 스테파노가 쿡쿡 웃으며 대답했다. 크리스 올랜도?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따위 수작을 내가 믿을 줄 알아? 로버트는 벌컥 화를 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태연히 웃으며 응대했다. 내 말을 믿지 않는군. 지금 그녀가 위험해. 나를 붙잡고 이러고 있는 동안 그녀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서 그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스테파노가 느물느물 웃으며 말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다. 로버트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제21장 도피. 크리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과의 약속은 내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된 거죠? 이런 날씨에 혼자 있는 당신이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불통이더군.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난번처럼 괴한이 침입했나 해서 말이오. 그런데 내 예감 그대로였군요. 수전의 질문에 크리스가 대답했다. 그들이 탄 자동차는 그리니치 주택가를 벗어나 런던 강변도로를 달리는 중이었다. 아무튼 천만다행이요. 내가 마침 맞게 나타나서. 아직도 공포의 후유증에서 깨어나지 못해 간간히 떨고 있는 수전을 크리스가 위로했다. 정말 고마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 형사는 어디 있는 거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젯밤까지 꼬박 20일 동안 내내 밖에서 저를 지켜주었는데 정작 위험이 닥칠 때 그가 없었던 거로군.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런 식이잖아요. 필요 없을 땐 있다가도 필요해지면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따지면 로버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전은 마음 한편으로 야속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문득 스테파노가 자신과 크리스를 노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스테파노가 우리 두 사람을 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녀석이 나를 노리는 이유는 뻔해요. 그 이유가 뭔데요? 내가 유명인이니까 그런 거겠지. 유명인사만 골라 범행을 하는 미치광이들 있잖소? 하지만 수전을 노리는 이유는 정말 나도 이해가 안 가는군. 승용차는 그리니치를 완전히 벗어나 우리치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전히 하늘엔 검은 구름이 밀려가고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험악한 날씨였다. 차창 밖으로는 미친 듯이 비바람이 불었다. 어찌나 세게 부는지 바람의 형체가 가닥가닥 다 보일 것만 같았다. 템즈강은 소용돌이치는 태풍에 짓눌려 둔중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람스게이트로 갑시다. 어차피 가기로 약속했던 거니 몇 시간 출발을 앞당긴 셈치죠. 람스게이트까지. 이렇게 날씨가 험한데. 차로 2시간쯤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람스게이트엔 내 개인 소유의 작은 성이 한 채 있죠. 어머, 크리스. 당신에게 성이 있다고요? 그래요. 600년 된 고성이죠. 고든성이라고. 내가 그 성이 임자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수리를 마쳐서 근사하게 변했죠. 수전 양이 그 성의 첫 방문객이 될 겁니다. 당신에게 그런 멋진 면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꿈을 꾸었더랬어요.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오래된 성을 한 채 사들여서 거기서 왕처럼 지내고 싶다고 말이오. 수전은 아름다운 고성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것을 상상하며 잠깐 행복한 기분에 잠겼다. 그러다 이내 걱정이 됐다. 외간 남자와 낯선 성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 경솔한 짓이 아닐까? 상대가 로버트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크리스는 자신이 집필 중인 평전의 당사자가 아닌가? 만일 이 사실을 나중에 로버트가 알게 되면 언짢아 하지는 않을까? 물론 크리스는 신사라서 별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망설여지며 이런저런 근심이 뇌리를 스쳐갔다. 아니야.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잖아. 그렇다. 오늘은 좀 예외일 수 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피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크리스는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었으니 로버트도 이해할 것이다. 로버트는 그렇게 속 좁은 남자는 아니지 않은가?
만일 그가 이 문제로 화를 낸다면 나는 로버트를 잘못 본 것이고 그와의 결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테니. 어떤 점에서는 이번 여행이 로버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런데 로버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러다 수전은 문득 크리스가 스테파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크리스, 당신 아직도 이 일을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아, 깜짝 잊었군. 그 휴대전화 좀 주겠소? 수전은 글러브 박스 위에 얹어둔 크리스의 휴대전화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크리스는 한 손으로 핸들을 쥐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번호를 눌렀다. 그가 말했다. 여보세요, 경시청이죠? 아, 저는 크리스 올랜도라고 합니다. 지금 홈주그 학생거리에 있는 수전홍의 집으로 당장 출동해 주셔야겠소. 거기에 타로카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쫓기는 스테파노가 나타났소. 그자는 부상을 당해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테니 지체 없이 가주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버트 우 형사에게 전해줘요. 또 그에게 수전 양은 크리스 올랜도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전해주시오. 크리스는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누르다가 휴대전화의 덮개를 닫으며 투덜거렸다. 이런 제기랄, 배터리가 다 됐군. 앤드루한테 급히 알릴 일이 있는데 어쩌지? 저도 로버트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1시간만 참읍시다. 성에 도착하면 전화가 있으니까. 어째서 크리스 올랜도가 타로카드 살인마라는 거지? 어떤 근거로 그가 범인이라는 건지 말을 해봐. 그래야 내가 내 말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냐. 로버트가 우격다짐을 하듯 묻자 스테파노는 묘하게 눈꼬리를 치켜뜨며 응답했다. 당신 이제 보니 멍청하군. 상황을 보고도 모르겠나? 당신이 사랑하는 수전은 지금 크리스라는 놈이 데리고 갔다고. 비가 이렇게 퍼붓는 날씨에 그가 왜 당신의 애인을 데리고 갔겠나? 그래도 모르겠어? 그야 내 놈이 침입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거겠지. 이렇게 입으로 대꾸하면서 로버트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져 크리스가 수전을 데리고 나갔다면 그는 응당 가까운 곳에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쯤엔 이곳에 경찰이 도착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크리스 올랜도는 어째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걸까? 이처럼 험악한 날씨에 도대체 수전을 데리고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 우리 사무실에 타로카드로 희생된 여자들의 소지품이 담긴 소포가 배달돼 왔어. 스테파노,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닌가? 내가 소포를 보냈다고? 그래. 그 안에 있던 메모지에 내 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다음날 다시 여자 하나를 살해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되겠군. 그걸 네가 보낸 게 아니란 말인가? 미련한 양반 같으니 연쇄살인 용의자로 쫓기는 내가 우체국에 들어가 소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에스메랄다를 시킨 걸 수도 있잖아. 에스메랄다는 케빈이란 우둔한 놈이 온종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 대신 소포를 보낸다는 거지? 아무튼 5번째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편지엔 내 놈 서명이 적혀 있었단 말이야. 이봐, 그깟 서명을 믿는단 말이야? 서명은 아무나 할 수 있어. 당신이 내 이름을 적어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당신 이름을 써서 보낼 수도 있는 거라고. 편지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으면 연쇄살인범은 당신이란 말인가? 로버트는 스테파노의 논리에 대항할 말이 없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스테파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며 반대로 혐의는 크리스 올랜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데리고 간 수전에 대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크리스가 수전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로버트가 묻자 스테파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분명한 건 그 녀석이 예고한 5번째 희생자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사실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버트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장막이 확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수전.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목격했던 4명의 여자들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된 그녀의 피살체가 차례차례 뚜렷한 영상으로 그의 망막을 스쳐갔다. 로버트는 주먹을 불끈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이렇게 무력할 수가. 사랑하는 애인이 바로 자기가 쫓던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되어 간 상황인데도 도무지 그녀를 구해낼 방법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있자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대관절.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수전 바로 저기 보이는 저성입니다. 수전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이라 분명한 윤곽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고성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옆으로는 황량한 초지가 펼쳐져 있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성체는 견고한 위험을 잃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제 다 왔으니 차에서 내립시다. 수전은 크리스를 따라 승용차에서 내렸다. 바다가 가까워서일까? 바람이 더욱 거세진 느낌이다. 빗줄기는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공기 속에는 진한 소금 냄새가 났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아주 멋진 자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너무 춥군요. 크리스가 준비해온 손전등을 켰다. 성 주위는 깜깜했다. 수전은 크리스를 따라 조그만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성으로 이어지는 돌층계를 올라갔다. 성문 앞에 이르러 크리스는 열쇠를 꺼냈다. 이내 묵직한 나무로 된 성문이 둔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크리스가 앞서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가 찰칵 하고 들렸다. 순간 환한 불빛이 성의 내부를 감쌌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정에 매달려 화려한 빛살을 뿜고 있었다. 수전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동화의 궁전에 자신이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오, 크리스 너무나 아름다워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벽과 계단이 온통 값비싼 원목으로 치장되어 있었는데 정성껏 기름걸레로 닦은 것처럼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대리석 바닥 역시도 불빛을 반사시키며 반질반질 빛을 냈다. 수전은 그 얼음장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을 지나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사방 벽 위에 걸려있는 중세풍의 장식물들이 웬만한 돈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이어서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모든 게 정말 당신 것이란 말이에요? 못 믿으시겠어요? 네, 너무 엄청나서. 돈을 버는 족족 이성을 꾸미는데 모두 투자했죠. 수전은 크리스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올라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복도를 지났다. 중세 기사의 철갑옷이 서 있는 문 앞에서 크리스가 방문을 열었다. 오늘 밤 당신이 묵을 방은 여기요. 이 성에서는 제일 전망도 좋고 편안한 곳이랍니다. 방 안에는 그대로 귀족의 내실이 재현되어 있었다. 투박하면서도 고상한 멋이 감도는 덧문, 그리고 유리문 밖에는 중세풍의 석조 발코니가 보였다. 크리스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발코니로 부르더니 이렇게 설명했다. 전망이 꽤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또 침대에 누워서도 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볼 수 있거든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씨라서 창밖으로는 바다도 하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시커먼 어둠뿐이었다. 참 이것 좀 보시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틀입니다. 크리스가 가리킨 것은 튼튼해 보이는 수틀이었다. 그 수틀에는 천연실로 시실과 날실이 교차된 색바랜 천이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천 위에는 사자가 포효하는 그림이 절반쯤 만들어져 있었는데 수실의 붉은 색깔이 변색된 걸로 보아 꽤 오래전에 누군가가 술을 놓다 중단한 것 같았다. 이런 걸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 수틀은 진짜 중세 때 거예요. 우리 외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거든요. 이를테면 가보인 셈이죠. 그 천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천인데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이 수는 어머니가 놓으신 건가요? 솜씨가 좋으셨죠. 그 수를 완성하진 못했지만 가끔 어머니가 생각날 때면 여기 와서 이 수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하죠. 어린애 같은 면이 있군요. 수전은 수틀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천에 반쯤 수놓인 사자 문양을 보며 크리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그 사이 크리스는 한쪽에 중세식 벽장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최신식 오디오가 숨어 있었다. 그가 스위치를 누르자 챔벌로 소리와
류트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색 창연한 실내에 챔벌로와 류트의 연주까지 울리자 수전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들어온 것만 같았다. 수전은 매혹된 듯이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을 파괴할 듯 절규하는 음성으로 노래하는 록 가수의 내면에 이렇게 고풍스런 취향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수전은 더욱 더 크리스 올랜도라는 인물이 신비스럽게 여겨졌다. 이성을 평전에 써도 좋겠지요? 당신의 색다른 면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거예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크리스가 정색을 했다. 어째서죠? 무엇보다 극성스러운 팬들이 몰려드는 게 싫어요. 게다가 그 개떼 같은 기자들까지 몰려와 사진을 찍으면서 난리를 칠 테니까요. 수전 부탁이니 이성 얘기는 쓰지 말아줘요. 이성은 나 혼자만의 안식처로 간직하고 싶으니. 아, 목이 마른데 뭐라도 한 잔 마십시다. 아이리시 커피 어때요? 네, 좋아요. 크리스는 오디오 옆에 붙어있는 문을 열었다. 거기엔 각종 양주와 음료수가 들어있는 홈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커피를 준비하는 크리스의 뒷모습을 보며 슈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았다. 록 음악의 히어로라는 대외적인 모습 속에 숨어있는 그의 중세 취향, 그리고 반대로 중세풍으로 꾸며진 실내 곳곳에 숨어있는 오디오와 홈바 같은 현대적 장치들. 이 순간 슈저는 자신의 행방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로버트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드록의 영웅 크리스 올랜도의 고성 분위기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다. 제22장 어부들의 교회. 로버트의 시선이 무심코 수전의 노트북 컴퓨터에 멎은 것은 아마도 하늘이 도와서였을 것이다. 아니면 오로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의 지극한 마음이 보답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자판을 스쳤을 때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절약 모드로 들어가서 까맣게 꺼져 있던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엔 수전이 작성하다 중단한 문서의 내용들이 가득히 보였는데 그 문장들을 한 줄씩 읽어내려가던 로버트의 시선은 중간쯤에 줄 위에서 멈춰졌다. 크리스 올랜도는 도버 해협에 위치한 람스게이트 항구를 매우 사랑한다. 그는 언젠가 텔레비전 출연을 펑크내고 달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부들의 교회라는 멋진 장소를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어부들의 교회.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중세풍의 마을 골목을 지나다 보면 400년쯤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동네에 아주 낡은 교회가 있다. 좁고 기다란 창문이 달린 중세풍의 교회. 세월에 바랜 낡은 회색담, 낡은 출입문,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회색 지붕. 그 지붕 위에 갈매기 떼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햇볕을 쬐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상상해보라. 지금은 폐쇄됐지만 과거에는 출어를 앞둔 어부들과 그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도하던 곳. 그들의 기도는 거친 부케에서 파도와 싸우는 어부들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진지한 기도였을 것이다. 한번 가보고 싶군요. 내가 말하자 크리스가 웃었다. 그러더니 내일 당장 가보자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와 함께 어부들의 교회에 가보기로 약속했다. 문장은 거기서 중단되어 있었다. 어부들의 교회? 람스게이트에 있는 어부들의 교회. 나는 그와 함께 어부들의 교회에 가보기로 약속했다. 로버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되뇌어 보았다. 문서 작성 날짜를 보니 그날 수전이 쓰다 중단한 것이 틀림없었다. 혹시 그녀는 크리스를 따라 어부들의 교회로 간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스테파노에게로 다가섰다. 스테파노는 셔츠를 찢어 그것을 상처의 붕대처럼 동여매어 지혈을 하고 있었다. 로버트가 물었다. 스테파노, 자네 혹시 어부들의 교회라고 들어봤나? 어부들의 교회라고? 아니, 못 들었어. 그게 어디 있는 건데? 람스게이트에. 람스게이트? 그래, 람스게이트에 있는 오래된 교회라는군. 방금 수전이 쓴 글을 보고 알았어.
크리스 올랜도는 람스게이트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녀와 내일 가보기로 약속했다는 거야. 지금은 폐쇄됐지만 옛날에 어부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인가 봐. 스테파노는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손가락을 튕겼다. 그리고 로버트를 올려다보며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알겠어. 크리스 녀석이 수전을 납치해 간 곳이 어딘지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래? 정말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았단 말인가? 짐작할 수 있지. 자네 수전이 간 곳을 몰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니 굉장한 사실을 알아냈군 그래. 그게 어디야? 어부들의 교회라는 덴가? 아니, 아니라고? 그래 거기가 아닐 거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폐쇄된 교회에 갈 리가 없지. 크리스가 갈 만한 곳을 내가 알아. 고든 성, 람스게이트에 낡은 성이 있지. 그 자식은 수전을 납치해 간 것이 틀림없어. 확실한가? 확실하고 말고. 크리스 녀석은 바로 고든성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거든. 17살 때였지. 거기서 그 녀석은 내가 사랑하던 여자를 죽였어. 놈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장소에서 다시 또 수전을 죽이고 싶은 거야. 위치를 알려주게. 지금 당장 달려가 봐야겠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설명해줘도 한밤중에 혼자 그곳을 찾아가긴 힘들걸. 내가 안내해주겠네. 나하고 함께 가지. 자네, 그 몸으로? 이제 괜찮아. 피도 흘릴 만큼 흘렸고 크리스 올랜도 녀석은 내 손으로 죽여야 할 원수야. 놈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으니 이제 놈을 잡는 일에라도 협조를 해야지. 자, 어서 나를 부축해주게. 스테파노가 부상을 입은 몸을 일으켰다. 로버트는 그를 부축해 주었다. 두 사람이 수전의 집을 막 나섰을 때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 차량들이 연이어 도착했다. 그중 한 차량에서 케빈이 뛰어내렸다. 10분 전 로버트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으로 달려왔다. 스테파노, 망할 자식. 기어이 잡혔구나. 그는 로버트에게 의지해 있는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당장 그의 다른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막 채우려 했다. 케빈의 손목을 잡으며 로버트가 말했다. 이봐, 케빈. 스테파노가 범인이 아니야. 뭐가 어째? 스테파노가 범인이 아니라고? 그래. 스테파노는 범인이 아니니 어서 그 수갑 치워. 무슨 소리야? 이 자식이 범인이 아니라니.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손을 뿌리치고 다시 수갑을 채우려 드는 케빈의 손을 다시 로버트가 움켜쥐었다. 바보 같은 짓 좀 그만두라고. 동료의 말을 못 믿는다는 거야? 내가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믿을 수 없어. 이 자식은 범인이 틀림없다니까? 자네, 지난번엔 레인번즈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우겼잖아. 그 사실 아직 기억하지? 스테파노는 범인이 아니라고. 우린 지금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거야. 진짜 범인? 그놈이 누군데? 크리스 올랜도. 그 녀석이 범인이라고. 자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단단히 미쳤구만. 이 집시놈이 범인이라고? 샤프츠베리 앞에서 죽치고 같이 기다린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케빈이 벌컥 성을 내자 로버트 역시 맞받아쳤다. 지금 자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정 못 믿겠다면 우릴 따라오면 되잖아. 녀석은 지금 수잔을 살해하려고 납치해갔단 말이야.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군. 수전을 크리스가 납치해갔다니? 알건 모르건.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 몇 번이나 말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 잠자코 따라오란 말이야. 자네, 그냥 보고만 서 있을 건가? 그쪽에서 스테파노 좀 부축해 주지 않겠어? 케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쨌든 스테파노의 다른 쪽 팔을 부축하며 두 사람을 뒤따라왔다. 그들은 주위에 둘러선 경찰관들을 해치고 차량에 올라탔다. 스테파노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케빈이 앉았다. 로버트는 운전석에 오르기 전에 둘러서 있는 경찰들을 향해 소리쳤다. 타로카드 살인마를 잡으러 출동하는 겁니다. 모두 내 차 뒤를 일렬로 따라오시오. 그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이 우르르 차량에 분승했다. 그리고 로버트의 선도 차량을 뒤따라 10여 대의 경찰 차량이 경광등을 번쩍이면서 꼬리를 물고 홈즈구를 빠져나갔다. 집시의 칼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긴박한 순간이 남았지만 여기서 잠깐 작가 시드니 셀던과 다음 작품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시드니 셀던은 17세에 헐리우드에 진출하여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와 TV 대본을 써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시나리오의 전환 기교와 문장의 흐름 변화의 기교가 50세 이후에 집필하기 시작한 추리 소설에 녹아들면서 언어의 마술사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집시의 칼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곳곳에서 마치 머릿속의 장면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유려하게 표현되는 그의 문장과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하는 치밀한 장면의 전환들은 헐리우드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작품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잠깐 프롤로그의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같은 병원에 일하는 의사 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다가 하나는 병원 문을 닫아버릴 지경의 사고를 내고 또 하나는 100만 달러를 차지하려고 환자를 살해하고 세 번째는 살해당했다는 거 아니야? 이 작품은 여의사 페이지 캐머런의 이야기입니다. 수상한 의료사고를 조사하면서 발생하는 병원 내의 권력층과의 갈등, 의료계의 어두운 면과 한 여성이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녀의 노력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는 많은 애청 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으로 올려질 영원한 것은 없다에 대한 애청독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폐가 되지 않는 동영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